11페이지에 4번의 완충 용액에서 얘는 말 그대로 완충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완충 용액은 pH에 대한 완충 용액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pH에 대한 완충 용액은 용액의 급격한 pH 변화를 막아주는 용액을 pH에 대한 완충 용액이라 한 것입니다. 이 완충 용액을 구성하는 물질을, 용질을 완충제라 하고, 이 완충제가 작용하는 pH 영역대를 완충지대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전형적인 염기인 것이지, 이 염기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pH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물질을 첨가했었을 때 pH의 변화가 이런 형태로 일어난다라면 여기에 있는 이 구간에서는 외부에서 염기가 첨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pH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을 완충지대라 합니다. 이 완충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을 완충제라 하고, 완충제를 포함한 용액을 완충용액이라 합니다. 그러면 완충에 대한 뜻은 이제 정리가 되겠지. 다음. 조금 전에 pKa라고 하는 것은 산해리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pKa라 했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에 3번을 보게 되면 핸더슨 하셀발리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핸더슨 하셀발리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책에 있는 것을 보면 간단한 수식이니까 각자가 보면 되는데, 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기억해 두면 되고,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니니까 국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pH는 pKa 플러스 로그에 분모에 들어가는 HA의 H는 수소라는 뜻이고 A는 애시드 산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산의 형태이고, 분자에 들어가는 A-는 산이 산으로 작용을 해서 짝염기의 형태가 되었는 것의 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식 자체만 외우시면 되고, 식이 유도되는 과정에 대한 것은 난이도가 높은 생물 문제에서도 나오지 않으니까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 이해가 되면 이해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는. 얘는 간단한 수식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아세트산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아세트산에 대한 짝염기의 형태는 CH3COO- 형태가 되고, pKa 값이 4.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pH를 7이라고 두었을 때는 pKa 값이 4.8이니까 4.8
플러스 로그에 HA는 HA, 얘는 A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HA는 CH3 COH, A 마이너스는 CH3 COO 마이너스.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여기엔 이 값은 2.2가 되어야지만 4.8과의 합이 7이 되겠지. 로그의 값이 2.2가 되려면 이 노란색의 값은 10의 2.2승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로그 10의 2.2승은 2.2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CH3COH의 농도분의 CH3COO-의 농도가 10의 2.2승이 되므로 CH3COO-의 농도 대 CH3COO-의 농도의 비가 10의 2.2승 대 1이란 뜻이지. 따라서 우리 몸의 pH 7에서 아세트산은 아세트산의 형태보다는 아세트산염의 형태가 수백 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pKa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Ka 값이 7보다 작아지게 되면 얘는 산의 형태보다 염기의 형태로 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게 되면 암모니아의 경우에 얘는 pKa 값이 9.2이다. 그러면 pH를 9.2, 7, pKa가 9.2 플러스 로그에 이제는 산의 형태가 이 형태가 산의 형태가 되고 이 형태가 염기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NH4 플러스 여기는 NH3 얘는 기본형이 염기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기하고 얘는 베이스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값이 마이너스 2.2가 되게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2.2가 되려면 노란색의 값이 10의 마이너스 2.2승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암모늄 염이온의 농도분의 암모니아의 농도의 비가 10의 마이너스 2.2승이므로 NH3의 농도 대 NH4 플러스의 농도의 비가 1대 10의 2.2승이란 얘기지. 따라서 얘는 pKa 값이 pH보다 큰 값을 가질 때는 분모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pKa 값이 7보다 작을 때는 염기의 형태로 존재하고 pKa 값이 7보다 클 때는 산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pKa 값이 7보다 작을 때는 얘는 음전하를 띠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pKa 값이 7보다 클 때는 양전하를 띠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HA의 농도가 A-의 농도와 같을 때 베이스에 대해서는 BH 플러스의 농도가 베이스 B와 같을 때
pH는 pKa와 같다가 되게 됩니다. 즉, 이 값이 1이 되니까 이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핸더슨 하셀발리식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pKa 값과 pH가 같을 때는 용질이 산의 형태와 염기의 형태의 농도가 같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pKa 값이 7보다 작을 때는 우리 몸에서 산으로 작용하게 되면 7보다 클 때는 우리 몸에서는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12페이지에 2번에서 화학 결합과 생체에서의 친핵성 반응, 친핵성 화학 반응이라 했는데, 만약에 일반 화학을 배우지 않았다라면 다소 난해한 개념들일 수 있으니까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들에 대한 뜻을 생물 문제에서 깊이 문제를 묻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물 교재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많이 봐두시는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저런 것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친전자체와 친액체가 반응하는 것을 친핵성 반응이라 합니다. 친전자체는 말 그대로 독해를 하면 전자와 친한 물체란 뜻입니다. 친액체는 핵과 친한 물체란 뜻입니다. 그러면 전자와 친하다는 말은 자신이 플러스이니까 전자와 친하다는 뜻입니다. 양전하를 띠는 혹은 전자가 적은 것이 전자와 친하겠지. 핵과 친하다는 말은 핵은 양성자를 가지는 것이 핵이니까 핵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플러스와 친하다는 말은 자신이 마이너스이다는 뜻입니다. 즉, 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친액체가 되고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친전자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봐두자. 다음, 이와 같은 친전자체와 친액체에 대한 반응을 친핵성 반응이라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자들은 극성 분자들이 주로 많이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생체 내에서 작용하는 대표적인 기능기들에 대한 이름이고 이것은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A, B, C, D를 배우듯이 얘는 지금 A, B, C, D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 시험에서 A가 뭔지 B가 뭔지를 적으라 라고는 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A, B, C, D는 알아야지만 우리가 단어를 읽을 수는 있겠지, 그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자체를 그대로 문제에서 묻지는 않지만 생물학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어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봐두시기 바라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 OH기를 하이드록실기라 하거나 수산기라 합니다. 수산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칭해서 알코올이라 하고 알코올에 대한 개념은 의미를 올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알코올은 모노알코올이라 하고 알코올기를 두 개를 가지면 모노, 디, 트리 할 때 디올,
3개를 가지면 트리올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얘는 여긴 이 부분이 서로 같은 것이지 이 붉은색을 카르보닐이라 합니다. 카르보닐. 카르보닐이 제일 끝에 있으면 여기에는 수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카르보닐을 알데히드라 하고 이 물질에 대한 이름을 지어줄 때 의미를 R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중간에 들어있는 탄소의 경우에 그럼 여기는 H 대신에 다른 원자단이 붙어 있는 경우이겠지 유기물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얘를 케톤이라 하고 이 물질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는 의미를 온을 사용합니다. 알코올의 올, 알데히드의 알, 케톤의 온이 되게 됩니다. 이 형태는 카르복실이라 합니다. 얘는 카르보닐이고 얘는 카르복실이 되게 됩니다. 이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카르복실산이라 하고 카르복실산은 의미를 산을 사용을 합니다. 영어를 쓸 때 IC 애시드라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아까 했던 아세트산, 아세틱 애시드라 합니다. 얘는 OH와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근데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O 자리에 S가 있다 해서 S는 우리말로 황이라 하지. 그래서 황알코올이라 합니다. 설프히들기라 합니다. 얘를 사이올, 티올이라 합니다. 티올을 흔히 황알코올이라 합니다. 티올은 접두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멀카토란 접두어를 쓰거나 티오란 접두어를 쓰게 되면 SH기를 가지고 있다, 설프하이드릴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얘도 이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되 얘는 산소는 체외곽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이 2개의 팔을 가지는데 질소는 체외곽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3개의 공유결합 전자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N은 우리말로 질소라 합니다. 그래서 질소알코올이라 하고 질소알코올을 다른 말로 아민이라 합니다. 아민. 우리는 글자를 붙일 때 합성어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강, 성과 이름, 치욱이면 그냥 강치욱 이렇게 붙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양놈들은 우리하고 말하는 체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민인데 이 아민이 다른 단어와 합쳐질 때는 아민에다가 연결어 오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미노란 글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물질을 아민, 요 작용기를 질소알코올기를 아미노기라 합니다. 얘는 포스포릴기라 하거나 혹은 인산기라 합니다. 인산이 유기물을 구성하고 있는 인산이라 해서 유기인산이라 합니다. 이 물질의 이름을 포스페이트라 합니다. 이 물질은 포스페이트가 수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해서 모노 수소, 모노 하나의 수소,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라 합니다.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단어 외우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규칙만 보시면 됩니다. 얘는 포스페이트에 수소가 2개가 붙어 있으니까 2개, 다이, D,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은 수소란 뜻입니다. 포스페이트. 얘는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됩니다. 여기는 탄소가 없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없으니까 유기물이 아닌 것이지 무기물입니다. 무기물의 인산을 무기인산이라 합니다. 인산 포스페이트를 써가지고 약자를 쓸 때 포스페이트 P를 적습니다. 무기물, 인올가닉이라 해서 I를 적습니다. 그럼 PI는 무기인산이란 뜻입니다. 우리 몸이 외부와 상호작용할 때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하거나 배설계를 통해서 배설을 할 때 형태는 이 형태로 흡수하거나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 생리학에서는 무기인산 PI는 PO4-를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 세포 내에서 대사가 일어날 때는 이 형태가 반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세포학에서 무기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H2PO4-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기물의 인산을 무기인산 PI라고 표기하는 것이고, 얘는 유기물이라는 뜻입니다. 유기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산이라 해서 유기인산이라 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암모니아는 무기물입니다. 탄소가 없으니까 무기물인 것이지, 이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는 무기질소라 부릅니다. 아민을 구성하고 있는 질소는 유기물을 구성하는 질소라 해서 유기질소라 합니다. 마찬가지 CO2는 얘는 무기물입니다. 그래서 무기탄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탄소는 유기물의 탄소이기 때문에 유기탄소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어 어색하지 않겠지? 요 작용기는 메틸기라 하고 요 작용기는 에틸기라 합니다. 이들은 주로 소수성 작용기이기 때문에 소수성에 대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들입니다. 얘는 벤젠고리라고 불려지는 것이지, 벤젠고리, 다른 말로 페닐기라 합니다. 다음 그림 1-1-5를 보게 되면 얘는 얘가 카르복실기라 그랬죠. 조금 전에 카르복실기가 암모니아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OH와 여기에 수소 하나가 물의 형태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제 N이 수소를 3개를 가지고 있다가 2개를 가지니까 이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작용기를 아미드라 합니다.
아미드에 연결어 오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미도라 합니다. 다시 높아심에서 우리 화학적으로 깊이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굳이 이 반응에 대한 것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굳이 반응식은 안 적겠습니다. 카르복실기가 인산과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혼합 무수물기라 하되 이 개념에 대한 것은 기억해도 좋고 기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런 물질을 아실인산이라 합니다. 아실은 애시드에서 id가 이드가 음입니다. 이 음이를 빼고 연결어 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아실이란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카르복실기가 알코올과 반응을 한 것입니다. 카르복실기가 알코올과 반응한 것을 에스테르라 합니다. 얘는 두 개의 알코올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에테르라 합니다. 얘는 카르복실기가 티올, 황알코올과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을 티오에스테르라 합니다. 황에스테르라 합니다. 얘는 두 개의 황알코올이 SH가 두 개가 설파하이드기 두 개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디설파이드기 혹은 이황화 결합이라 합니다. 산무수물기라든지 인산무수물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개념들은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니까 이 개념들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세균과 진핵세포의 막지질은 에스테르 결합을 가지고 있다. 고세균의 막지질은 에테르 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에스테르가 무엇인지를 알고 에테르가 무엇인지를 안 상태에서 문장을 보게 되면 보다 더 쉽게 인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외우는 것이지 그림을 주고 얘가 뭐냐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구조를 이렇게 부르자인 것이지 얘가 왜 에스테르이냐라고는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구조를 에스테르라 부르자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표 1-3을 보게 되면 물론 기출된 문제이긴 한데 이런 문제들은 단발성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굳이 %까지 완벽하게 다 외우고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물학에서 굳이 이렇게 각각에 대한 산소가 몇 %고 탄소가 몇 %고 이런 경향은 예전 고전적인 경향이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어쨌든 산소이고 그 다음은 탄소가 되게 되고 그 다음은 수소가 되게 되고 그 다음은 질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네 원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간혹 공무원 문제에서는 비타민에 대한 기능들에 대한 것들도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워낙 비타민은 종류가 많고 이들에 대한 기능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다 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에 대한 경향 자체는 이렇게 비타민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문제에서 묻고 이런 것은 현재의 생물학 경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무원 시험이
현재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와 있고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정식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의 생물학 트렌드에 대해서 한 20년은 뒤처진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등장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한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심화해서 혹은 문제풀이에서 그때그때 조금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 중에 최소한 이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만큼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B12의 이름은 코발라민이고 이 코발라민은 핵산과 단백질 그리고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것이 코발라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은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되 위장의 부세포라 하기도 하고 벽세포라 하기도 합니다.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이 내인자라 하거나 혹은 내인성 인자라 합니다. 내인성 인자가 분비가 되면 이 내인성 인자가 소장의 마지막 장이 회장입니다. 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인성 인자가 분비가 되지 못하게 되면, 결핍이 되게 되면 비타민 B12를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니까 비타민 B12 결핍증이 되게 됩니다. 비타민 B12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하지만 먼저 정상으로 드러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적혈구 생성은 비타민 B12가 있어야지만 일어나는데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니까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혈구의 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적혈구의 수의 감소를 일본말로 빈혈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인성 인자가 결핍이 되게 되면 악성 빈혈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글자는 먼저 우리가 필수 영양소란 단어를 사용을 하면, 영양소는 영양에 관여하는 물질들을 영양소라 합니다. 이때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들을 영양소라 한다. 이 필수 영양소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는 그러나 필요한 영양소를 필수 영양소라 합니다. 필수란 말은 꼭 필요한데 합성되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 아미노산이라 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합니다. 필수 지방산이라 하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방산인데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라 합니다. 이 필수 영양소 중에 적은 양, 미량을 요구하는, 미량으로 요구되는, 미량을 요구하는
필수 영양소를 비타민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되 미량을 요구하는 것을 비타민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개체마다, 생물마다 요구하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에 대한 목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 다른 동물들에서는 비타민 E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사람에서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또 하나 대표적인 비타민이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C의 또 다른 이름이 아스코르브산입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 비타민 C의 기능이 되게 됩니다. 단 비타민 C의 기능에 산화 방지가 있는 것이지 산화 방지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C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C는 그래서 항산화, 이때 무엇인가에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산화에 대항한다는 뜻이니까 산화를 방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결핍이 되게 되면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겠지. 비타민 C의 결핍은 산화를 막아주지 못하니까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 돌연변이율이 증가가 되게 되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야기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결핍이 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가 되게 되고 이것은 암 유발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빠른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콜라겐 합성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콜라겐은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면 물론 우리 몸에 여러 곳에 작용하는 것이 콜라겐 섬유입니다. 근데 비타민 C가 결핍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혈관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것이 콜라겐 섬유입니다. 근데 콜라겐 섬유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혈관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잘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괴혈병이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소개되어 있는 수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B9이 있습니다. 비타민 B9의 동의어가 엽산이라 합니다. 아스코르브산은 아스코르브산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비타민 C로 더 많이 표기합니다. 반면 비타민 B9은 비타민 B9보다는 엽산으로 더 많이 표기를 합니다. 이 엽산은 햄과 뉴클레오티드 합성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비타민으로서 햄은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한 것이 햄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면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산도 결핍이 되게 되면 빈혈 증상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 수용성 비타민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비오틴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바이오틴 혹은 비오틴.
비오틴은 비타민 B7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비타민 B7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비오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장 내, 이때 장은 대장을 말합니다. 대장 내에 살고 있는 공생세균에서 그리고 간에서 많이 존재하는 것이 비오틴이 되게 됩니다. 이 비오틴이 결핍이 되게 되면 피부 질환이라든지 탈모와 같은 것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비타민 B9, 엽산, 비타민 B7, 바이오틴, 비오틴, 그리고 비타민 K. 이 세 비타민에 대한 공통된 특징은 장내 공생세균으로부터 주로 공급되는 비타민들입니다. 장내 공생세균들이 우리는 장내 공생세균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를 제공하게 되면 유기물을 제공하게 되면 장내 공생세균은 이들을 먹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엽산이나 비오틴이나 비타민 K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장에서 주로 합성되어서 흡수되는 것이 엽산, 비오틴, 비타민 K가 됩니다. 다음 소수성 혹은 지용성이라 하면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에서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그림 1-1-6을 보게 되면 간에서 합성이 되거나 혹은 소화를 통해서 흡수가 된 콜레스테롤이 피부로 공급이 되게 되면 피부에서 먼저 콜레스테롤이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되게 됩니다. 이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피부에서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자외선에 의해서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콜레칼시페롤을 비타민 D3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이 피부에 가가지고 피부에서 콜레칼시페롤 비타민 D3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합성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사람에서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이 콜레칼시페롤, 비타민 D3가 이 형태는 아직 활성을 가지지 않은 형태이고 얘가 간에서 알코올기, 하이드록실기, 수산기가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되고 신장에서 하이드록실기가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하이드록실기가 추가가 되니까 원래 있던 하이드록실기, 알코올기, 그래서 의미를 올이라 한 것이지 이 알코올이, 모노알코올이 알코올기를 두 개를 더 가지니까 알코올기를 세 개를 가지는 것을 트리올이라 합니다. 그래서 트리올로 바뀌게 됩니다. 이 트리올은 칼슘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트리올이라 해서 이름을 칼시트리올이라 합니다. 칼시트리올은 콜레칼시페롤이 두 개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디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 콜레칼시페롤의 동의어가 비타민 D3니까 두 개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 D3 전부 동의어입니다. 얘가 우리 몸에서 활성을 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 비타민 D라 하기도 합니다. 얘를 활성 비타민 D라 한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동물 생리학 할 때 또 한 번 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봐두고 다시 뒤에서 또 하자. 이 활성 비타민 D가 하는 기능은 우리 몸에서는 신호분자로 작용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신호분자로만 작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분자로 작용하는 것이 인지도가 높습니다.
얘는 소장에 작용을 해서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와 인산의 흡수를 촉진시켜 줍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차차 수업을 하면서 추가하도록 하고, 우선 여기에서는 이것만 외워두자. 비타민 D가, 활성 비타민 D가 소장을 자극하게 되면 소장에서 칼슘과 그리고 인산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또 하나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활성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기관은 신장입니다. 신장. 신장에서 합성이 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칼슘과 인산이 필요한 곳이 뼈입니다. 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칼슘과 인산이 필요한데 소화계를 통해서 인산과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게 되면 뼈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즉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D것을 보게 되면 비타민 D가 결핍이 되게 되면 골격 형성에 문제가 생겨서 뼈가 약해지게 되고 잘 부러지게 됩니다. 이 질병을 구루병이라 합니다. 비타민 D의 결핍은 구루병을 야기시킨다. 다음 14페이지. 요 물질은 발음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 베타카로텐이고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게 되면 베타카로틴이 되게 됩니다. 베타카로텐이라 해도 되고 베타카로틴이라 해도 되고 베타카로틴이 여기가 절단되면서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이 절단되면서 얘가 알코올로 바뀌게 되면 비타민 A라 합니다. 알코올은 어미를 올을 사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레틴올인데 얘를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게 되면 레티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이라 하든지 혹은 레틴올이라 하든지 이 물질의 다른 이름이 비타민 A이다. 이 비타민 A의 알코올이 얘는 카르보닐이라고 그랬지. 카르보닐이 끝번에 있으면, 끝에 있으면 알데히드를 한다 했습니다. 알데히드는 어미를 R을 사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어미만 바꿔주면 돼. 레틴의 어미를 올, 레틴의 어미를 R. 그래서 레틴 R로 표기하거나 레티날로 표기하거나. 그냥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성질체가 이중결합에 대한 이성질체입니다. 이중결합에 대한 이성질체가 11번 탄소가 시스 이성질체라 해서 11번 시스 레티날이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중결합에 대한 이성질체가 트랜스 이중결합으로 바뀌게 되면 얘를 트랜스 레티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레티날이 알데히드가 카르복실산으로 바뀌게 되면 레티노익 애시드가 됩니다. 이것을 한글로 레티노산이라 합니다. 얘는 신호분자로 작용을 하되 우리는 이거보다 이 물질에 대한 용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레티날은 오옵신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로놉신이라고 하는 시각색소가 되게 됩니다. 얘는 시각에 대한, 빛에 대한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로놉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로놉신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레티날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결핍이 되게 되면 로놉신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맹인이라 하잖아. 그래서
맹증이 되게 되는데, 즉 맹인이 되되, 이때 로놉신이 빛을 흡수하는 것인데 적은 빛, 밤에 작용하는 것은 많은 로놉신이 필요하고 낮에 빛이 많을 때는 적은 로놉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놉신의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면 낮보다는 밤에 더 문제가 먼저 발생되게 됩니다. 밤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름을 야맹증이라 한 것입니다. 밤야자입니다. 더 심해지게 되면 맹증이 되게 됩니다.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아래쪽에 세 번째 비타민이 비타민 E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다른 말이 동의어가 토코페롤이라 합니다. 이 토코페롤의 경우에는 물론 얘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지만 비타민 E도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산화에 대한 억제제로 사용되는 것이 비타민 E가 되게 됩니다. 항산화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편하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토코페롤은 지방질군으로서 얘는 방향족 고리와 긴 이소포레노이드 겨사슬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물론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니언에 세포막이나 축적된 지질 그리고 혈액 내 리포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생물학적 기능으로서는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이 비타민 E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이 비타민 K가 됩니다. 얘는 나중에 다시 동물 생리학 할 때 순환 파트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혈액 응고에 관여할 때 주된 것이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전구체가 트롬빈이라고 하는 활성화된 단백질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가 결핍이 되게 되면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응고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응고되지 못하는 질병을 통칭해서 혈우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K의 결핍은 혈우병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5페이지부터 고분자 화합물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